자화상이 뭡니까? 그려진 내가 있고 그 그려진 나를 그리는 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메타화하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수수께끼이자 호기심이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이혁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나를 발견해 왔고, 그리고 계속 나를 발명해 가고 있었는지, 그 긴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부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한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가끔 느끼죠. 근데 이게 왜 생길까? 많이 고민을 해봤더니 그건 결국은 서로가 내가 돼서 말만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소통이 안 돼요. 또는 그래 너 한번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하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멀뚱멀뚱 다들 있기만 하면 또 침묵이 되면서 답답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되고, 인터뷰를 하는 PD님이 있다면 PD님이 너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서로가 왔다 갔다를 잘하는 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이 통하는 거와 거의 같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건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부르는 나와 너와 이 나, 너, 그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너가 되기도 해요. 어떤 때?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만큼 중요한 게 말을 들을 때인데, 말을 하면서 동시에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던져놓고선 기다렸다가 상대가 말을 하면 다시 내가 듣고 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나와 너라는 그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역할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엄마랑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모든 세상은 자기가 보는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막 뭐라 얘기를 해요. 엄마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엄마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이냐? 아이에게는 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대화를 못해요. 하지만 마음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말을 내가 한다는 걸 알면서 누군가의 말을 동시에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말은 무엇이냐? 나와 너가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순간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혹시 마음에도 이론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Theory of Mind죠. 진화 심리학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마음 이론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은 뇌로부터 발생을 한다. 근데 뇌의 신경회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바로 공감을 하고 싶거나 감정이입을 하고 싶어 할 때 남들은 요러저러 할 거야 라는 어떤 의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도를 읽어내는 나 역시도 이러저러한 의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모아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많이 축적해 가고 있죠. 마음이론은 의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라는 건 intentionality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향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도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저는 의도와 지향이 다 있는 것이 intentionality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음이론이 그럼 이거 지향성이 도대체 뭐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제가 PD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합시다. 저 주먹 낼 거예요. 딱 그러면 PD님은 어떻게 할까요? 보자기를 낼 수도 있겠죠. 저도 또한 단순하게 나는 주먹을 낼 거야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보자기를 내겠지? 라고 한 다음에 가위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프레임이 있고 또는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그러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선 또다시 새로운 사건을 재구성해요. 재구성된 사건에 대해서도 또 떨어뜨려서
한 번 더 봐요. 이런 거를 메타화 또는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너, 그, I, you, he, she 이런 부분들이 다 셀프입니다. 셀프란 것은 때로는 자기, 때로는 자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로는 나, 때로는 너, 때로는 그를 자유롭게 넘나들죠. 이 넘나듦이 있을 때 무엇이 생기느냐? 내가 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무대가 있을 때 이 무대 속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걸 메타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메타로서 무언가를 해낼 때는 액자 안에 무엇이 있는 거기에도 내가 포함이 되지만 액자를 바라보는 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안에서만 노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대에서 그 무대에서의 어떤 나의 역할을 해낼 때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동시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역사, 셀프의 역사와 그렇지 않은 셀프의 역사는 달라지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많이 풀어낸 사람 중에는 데니엘 캐너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거의 원조격은 누굴까요?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은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지가 존재한다. 그걸 알고 있지?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대를 열어낸 나를 열고 개인을 열고 그래서 셀프가 드디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아주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렇게 썩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제가 잡은 것은 자화상의 역사입니다. 자화상이 뭡니까? 그려진 내가 있고 그 그려진 나를 그리는 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메타화하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수수께끼이자 호기심이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의 나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화상 하면은 반드시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뒤로죠. 그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나 또는 어떤 종교에 나오는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렸죠. 나를 발견하고 싶었던 절실함이랄까? 아니면 그런 의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삼게 된 거죠. 다음으로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어릴 때의 렘브란트서부터 건강한 렘브란트,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렘브란트, 죽기 직전의 렘브란트. 렘브란트는 렘브란트를 그렸습니다. 바로 셀프 메타화라는 건 별게 아니라 늘 바뀌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피카소도 자화상을 그렸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로만 보여? 앞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때로는 뒤도 보이고 몸 전체도 보이고 일부도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던 피카소 역시도 나를 그릴 때 나를 그렇게 똑같이 입체적으로 그립니다. 피카소는 장면 하나에 모든 것을 동시에 찍어냈어요. 이것도 또한 나다 라는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피카소의 화풍이기도 하지만 그런 화풍을 나에게도 적용시켜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형상화시킨 사람이 바로 피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죠. 고흐 또한 자기를 그렸어요. 그런데 고흐는 결국은 이런 모습이에요. 남들한테 감추고 싶은 나, 남들한테는 부끄러운 나, 수치스러운 나, 이 모습들이 결국은 누구한테만큼은 적어도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다. 훌륭해서 나가 아니고 거룩해서 나가 아니고 이 나를 드디어 드러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을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인데 그 모습을 나마저 외면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모습을 그려낸 게 바로 고흐입니다. 지금처럼 보이듯이 이런 흐름들이 셀프 메타화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20세기에 들어서도 계속됐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먼 로겔입니다. 이 그림은 세 개의 나를 동시에 그려요. 먼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그리는 내가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그리는 내가 그린 내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 속 나 하나, 거울 속에 있는 나를 그리는 나 둘, 그리고 캔버스에 그려진 나 셋. 그래서 삼중 자화상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숨겨진 내가 둘이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거울 속 나와 그리는 나 그리고 그려진 나를 다 그린 내가 그림 바깥에 있어요. 이 내가 그리지 않았으면은 이 그림들은 없겠죠. 그래서 네 번째 나로서의 노먼 로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내가 있어요. 그리는 나의 모습이 등밖에 안 나타나요. 내가 그리겠다는 의도가 없었을 때 거울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 바라보는 모습의 앞모습은 그림 어디에도 없어요. 거울에만 나타난 그 모습으로 아, 그런 사람이 있으려니 하지만 그림 속에는 사실은 숨겨져 있죠. 이 5개의 나가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나들을 모두 모아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칭을 열어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인칭을 닫아놓은 사람은 마음의 깊이도 다르고 마음의 열림도 다릅니다.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오로지 나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열어내서 나는 누군가에게 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그가 되기도 할 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세상은 적어도 나의 세상, 너로서의 세상, 그로서의 세상을 적어도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답게 살 것이냐, 나름답게 살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인칭의 변환이, 스위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 롤에 의해서 마음의 열림이라는 것이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 보기를 통해서 하루 시작을 해보세요. 거울에 비친 나와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 나와 거울을 보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한 번만 더 태어나게 된다면은 그때의 하루는 또 다른 하루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